예, 지금부터 21세기 세계정치연구원에서 주최하는 토론의 사회를 맡은 김영민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윤영관 전 장관님의 기조연설을 잘 들으셨을 걸로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정말 아주 여러 가지로 우리 외교에 있어서 상당히 위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것 마찬가지로 정말 우리나라의 경우 대혼란기에 있다. 외교 문제에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좀 동의하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그 세션에서는 구체적으로 두 분이 트럼프 행정부와 한미 중 경제협력 변화와 대응에 대해서 김정식 연세대 명예교수님 그리고 전 한국경제학회장을 지내셨던 김정식 교수님께서 해주시고 그리고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한국의 대미 대중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박재적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토론은 이미숙 문화일보 대기자님, 문화일보 논설위원님께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의 연구위원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제가 우선 그냥 간단히 우선 그 두 분 발표하기 전에 간단히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말씀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21세기 세계정치연구원은 외무부에 등록된 사단법인 단체로서 그동안 여러 가지 국제 문제에 대한 세미나를 그동안 전개했습니다. 오늘 여기 센터 포인트는 사실 저도 처음 왔는데 상당히 그 참 찾아오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오신 것에 대해서 제가 이사장으로서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신문 보니까는 정말 오늘 신문도 아주 상당히 복잡하게 나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신문이나 또는 뉴스를 통해서 잘 보셨겠지만은 오늘 저녁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는 오전 8시고 한국 시간으로는 저녁 9시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 마찬가지로 한미 2+2 통상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주 뭐 신문에나 또는 뉴스에서도 나오는 것 마찬가지로 상당히 한국에 운명이 걸린 그러한 뭐 협의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22일 날 미국 시간으로 도착하셨고 그 다음에 안덕근 산업통상부 장관은 23일 날 도착해 갖고서는 아마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오늘 그 저녁 9시에 미 재무장관과 미국 무역대표부 간의 한국 경제부총리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간의 협의가 어떻게 될지 상당히 우리로서는 궁금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됩니다. 그런데 제가 또 오늘 그 신문에서 보고서는 상당히 참 특정 신문이지만은 기사에서 제목만 보고서는 상당히 참 여러 가지 생각했던 것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21일 날 교황님이 선종을 했는데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100만 남기셨다고 그렇게 신문에 제목이 뽑혔더라고요. 그런데 또 그 다음 페이지 보니까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건진 법사 집에서는 무려 5천만 원짜리 신권이 한국은행에서 발간됐다 그렇게 신권이 나왔다고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상당히 하여튼 제도적인 그러한 그 타이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 페이지 가니까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은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이신 김용석 교수님께서 마지막 105세 때 마지막 강의를 하셨다고. 하여튼 이 세 가지 타이틀을 보고서는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든 뭐 여러분들도 아마 많은 생각이 있으셨겠지만은 어떻든 이게 지금 오늘날 우리의 어떤 그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면서 좀 답답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부터 발표를 해주시겠는데 일단 발표분께서는 25분 내지 30분 정도 발표해 주시고 그리고 토론은 10분 정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후에 플로어에 질문이 있으면은 질문을 받고 하는 순서로 해서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우선 먼저 김정식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실 건데, 예, 김정식 교수님 여러분들이 박수를 좀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발표 기회를 주신 윤성희 원장님께 감사드리고 또 오늘 소개해 주신 김현정 원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 경제 정책과 그리고 한국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글로벌 경제 질서를 어떻게 바꾸려고 그러는가 하는 것부터 해서 그 다음에 한미 경제 협력의 전망, 그 다음에 한중 경제 협력의 전망,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국의 정책 대응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글로벌 무역 질서에 대해서는 미국이 패권 국가가 된 1944년에 가트 시스템을 출범시킵니다. 가트 시스템이란 것은 제조업의 자유무역을 추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조업 부분의 관세를 없애는 이런 그 정책을 국제 경제 질서를 미국이 주도해서 만들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미국이 제조업의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미국에 유리한 제도를 만들게 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1980년대 들어오면서 미국이 제조업의 비교 우위를 잃게 되니까 미국은 국제무역에 포함되지 않던 서비스하고 그 다음에 농업하고 축산물, 이런 것들을 포함시키는 우루과이 라운드를 출범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1993년부터 86년부터 93년까지 그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우루과이 라운드, UR이라 그래서 우루과이 라운드를 출범시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래도 결과적으로 미국이 무역 적자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1990년부터는 다자간 협상, 이와 같은 여러 나라가 협상을 해서 국제 무역 질서를 만드는 것을 바꿔가지고 양자간, 그러니까 한미 FTA 같은 거죠. 두 나라 간의 무역 협정을 맺어서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것도 잘 안 되니까 결과적으로 트럼프 1기 때부터는 보호무역으로 이제 회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트럼프 2기 때는 보호무역을 더 강화하고 관세를 매기겠다, 이와 같은 정책으로 지금 전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 금융 질서는 미국이 상당히 강했을 때, 그때는 이제 1944년에 고정환율 제도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돈의 가치가 굉장히 좋을 때니까 금 1온스에 35달러, 미국 35달러로 바꿔주는 이와 같은 브레튼 우드 체제를 출범시켰는데, 지금은 이제 금 1온스가 8.3돈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오늘 시세로 보면 그 당시에 35달러였는데 지금 3,200달러 이렇게 지금 금값이 올라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도 결과적으로 무역 적자를 해결하지 못해 가지고 1985년에는 프라자 합의를 하게 됩니다. 프라자 합의라는 것은
뉴욕의 프라자 호텔에서 G5가 모여가지고 그룹 오브 5죠. 5개국이 모여가지고 환율을 조정하는 그와 같은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합의로 일본은 30년 경기 침체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잘못 합의한 거죠, 일본이.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다시 제2의 프라자 합의를 중국하고 하려고 그랬다, 이런 이견이 전망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그 기획재정부 장관과 그 다음에 그 산업부 장관이 가서 그 통상 협상을 지금 오늘 저녁부터 한다 그랬는데, 이 협상에서 반드시 환율 얘기가 나와서 환율이 지금 1,420원 되지 않습니까? 1달러에. 이 환율을 내려라, 이렇게 지금 그 미국의 요구가 있을 걸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015년에는 환율을 조작하는 나라에 대해서는 처벌하는, 제재를 가하는 이와 같은 그 방법으로 그 글로벌 금융 질서가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은 그러면은 왜 이때까지는 관세에 대해서 별로 관세를 매기지 않다가 지금 와서 관세를 매길라 그러는가 하면은 두 가지 배경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미국은 처음에는 제조업을 포기했어요. 제조업은 인건비도 비싸고 미국이 생산성도 낮기 때문에 제조업은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에서 만든 것을 수입에 쓰고 제조업만 꼭 그럼 국부가 유출되지 않느냐. 그렇지만은 제조업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다 이거죠. 서비스업이 있다는 거죠. 금융이라든지 이런 서비스업. 미국이 비교 우위가, 월가에 비교 우위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제조업에서 미국 돈을 뺏어 가지고 가는 나라에 대해서는 그 나라의 금융시장을 개방하게 해가지고 미국이 들어와서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발달된 기술로 주식 투자를 해서 돈을 도로 뺏어가지고 하면은 그 국부의 유출을 막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그 이후부터 자기 나라에 대해서 무역 흑자를 가지는 나라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자본시장을 개방하게 만들고 환율 제도도 변동환율 제도를 선택하게 만들어 가지고 다시 국부를 회수해가는 그런 전략을 써왔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그 무역 흑자가 나니까 80년대 후반에 자본시장 90년부터 자본시장을 개방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변동환율 제도로, 고정환율 제도를 변동환율 제도로 바꾸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됐느냐? 환율이 이제 우리나라의 그 성장률이 높으니까 외국 그 주식 투자가 들어오면서 환율이 1달러에 700원 선까지 떨어지면서 무역 수지가 적자가 되고 결과적으로 97년에 외환 위기를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그때 왜 몰랐느냐? 일본도 프라자 합의를 할 때는 몰랐습니다. 일본의 재무성 장관이가 사인할 때는 몰랐고, 우리나라도 이 당시에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1차에 우리가 무역수지 흑자가 생겨서 미국하고 협상하는 과정에서는 우리의 협상팀이 실패했다, 이렇게 우리는 평가를 할 수가, 지내고 나서 평가할 수가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때 그 자본 자유화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미국은 환율을 택하느냐 아니면은 관세를 택할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관세를 네가 먹을래 아니면은 환율을 밑으로 내릴래, 이렇게 두 가지 중에서 하나의 선택을 주게 되는데, 그때 우리나라는 환율을 택했던 거죠. 그 관세 올리는 것보다 환율을 내리는 걸 택했는데, 환율을 내리는 것을 명시적으로 말하지는 못하고 단지 자본 자유화를 하는 것. 자본 자유화를 하면은 환율이 내려가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때 우리 첫 번째 대미 통상에서는 실패합니다, 우리나라가.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이게 긴 시간을 지내고 나서 보면은 결과적으로 그때 우리가 실패했다. 일본도 프라자 합의를 1985년에 실패한 거죠, 결과적으로. 30년 경기 침체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중국은 아주 잘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학자들은 이 상황을 잘 몰라요. 그런데 중국 학자들을 만나서 보면은 이걸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참 중국이 대단한 나라죠. 그 중국의 청와대학이나 북경대학의 교수들을 만나서
환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위안화 환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물으면은 북경대학 교수나 청와대학 교수는 입을 딱 다면서 얼굴이 노래집니다. 왜냐하면 그걸 잘못 얘기했다가는 감옥 속 갈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중국의 사회과학원이라고 있는데 우리나라 KDI 같은 데죠. 사회과학원은 주로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들보다는 국내에서 공부한, 중국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많고 대개 공산당원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얘기를 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회과학원 교수들을 만나서 이 얘기를 들어보면은 제가 지금 얘기하는 이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그 다음에 중국에 대해서도 똑같은 전략을 쓰려고 그러는 거죠. 무역 흑자가 무역 적자가 대중국 무역에서 적자가 생기니까 그럼 뭐 큰 문제 없다. 자본시장을 개방하게 하고 변동환율 제도를 선택하게 하면은 그러면은 도로 뺏어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중국은 이미 미국의 국제금융 전략을 파악해가지고 절대로 자본시장을 개방하지 않고 환율 제도를 변동환율 제도로 바꾸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지금 현재 관세 전쟁의 핵심 배경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우리나라는 그러면 1980년대 그 88 올림픽 때 막 무역 흑자가 생기는데 우리나라는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무역 흑자를 냈는가 하면은 대만의 환율 제도를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대만이 그 당시에 하고 있는 환율 제도가 지금 중국이 하고 있는 환율 제도입니다. 그 환율 제도란 건 뭐냐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그냥 그 중국인민은행이 매일매일마다 자기가 편한 대로 환율을 결정하는 거예요. 오늘 환율 얼마다? 그러면 그날 환율이 되는 거다 이거죠. 환율을 조작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도 80년대 88 올림픽 때 많이 무역 흑자를 낼 때 똑같은 환율 제도를 선택했습니다. 대만이 선택하고 우리가 선택하고 지금 중국이 선택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는 환율 제도가 뭡니까? 시장에서 환율이 결정되지 않습니까? 매일매일마다. 근데 그 당시로는 한국은행이 그냥 오늘 환율은 고시환율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 유리하도록 결정해 버리는 거예요. 중국이 지금 그런 환율 제도를 선택하고 있는데 미국이 아무리 압력을 넣어도 중국은 절대로 바꾸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만약 협상에서 그래서 당연히 지금 협상을 우리가 볼 때는 이것이 관세 협상인 것 같지만은 결과적으로 환율 협상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베센트 재무장관도 그렇고 계속 환율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환율 조작하면 안 된다 말이지. 근데 그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 막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가 990억 달러 나는데 왜 환율은 올라가느냐? 환율이 내려가야지. 외환이 자꾸 달러가 공급되는데 너가 조작해서 그런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 실제로는 우리나라는 조작하고 있지는 않는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도 환율이 내려가면 좋아요. 물가가 좀 싸지고 하니까 좋은데 그 국내 정치적 불안이라든지 또 중국의 그 추격으로 이제는 우리가 중국에 수출할 게 없어요. 중국이 우리보다 훨씬 더 기술이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큰일이죠. 이제 저성장 국면으로 들어가면서 수출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반영이 돼 가지고 환율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건데 그 트럼프 생각은 90억 달러 흑자가 경상수지 흑자가 나는데 왜 자꾸 환율이 올라가냐 조작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주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이런 것들을 국제금융에서는 트리핀 딜레마라 그래가지고 트리핀 교수가 이 얘기를 했다 그래서 트리핀 딜레마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기축통화를 가진 나라는 어쩔 수 없이 미국과 같이 무역 적자가 생기게 돼 있고 왜냐하면 그 기축 달러를 가지고 그 국제 거래를 하니까 각 나라가 달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달러를 자꾸 가질라 그러면은 그것이 결과적으로 미국으로 봐서는 무역수지 적자가 되고 구조적으로 미국은 무역수지 적자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적자가 되면은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달러의 신뢰도가 떨어져 가지고 이 신뢰도와 유동성 공급 사이에는
배양의 관계에 있다. 트리핀 딜레마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만약 중국이 기축통화가 돼도 똑같은 현상을 밟게 됩니다. 기축통화국이 어쩔 도리가 없이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왜 지금 와서 갑자기 트럼프 행정부는 이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왜 관세를 갑자기 매길라 그러고 중국을 경계하고 이렇게 난리를 치는가 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거죠. 첫 번째로는 중국의 패권에 대한 도전이다 이거죠. 미국의 패권에 대한 중국이 이제 기술력이 커가지고 이제 살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도전하는 패권에 도전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미국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강력한 제재를, 방법을, 전략을 세워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제조업이 이때까지는 중요시하지 않았는데 서비스업만, 금융만 중요시했는데 이 제조업이 중국이 다 만들면서 제조업이 국가안보하고 연관이 되더라는 거죠. 예를 들어 조선 같은 것도 이거 전부 다 이게 배가 이제 전부 다 군함을 만들고 하자면은 이제 조선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조선이 중국이 다 만들고 하니까 이 국가 안보에 있어서 미국 안보 문제하고 연관이 돼서 또 반도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래서 미국은 제조업을 다시 봐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실제로 제조업이 망하는 나라는 그 나라는 패권을 이때까지 역사상으로 볼 때 잃었습니다. 영국도 제조업이 망하고 금융이 흥하면서 그 영국이 패권을 미국한테 넘겨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제조업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도 이제 제조업 포기하고 서비스업으로 제조업은 중국이 다 만들고 우리 서비스업을 육성시켜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경제학자들이 있는데 저는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제조업은 일자리가 상당히 안정적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투자를 공장을 짓자 막 설비 투자를 해가지고 있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손해가 난다 그래가지고 공장을 그냥 때려치우기가 어려워요. 그렇지만은 서비스업, 예를 들어 여행업 같은 경우 이거는 언제든지 투자한 게 없으니까 언제든지 해고시키고 회사 문 닫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조업은 직업이 굉장히 안정적이고 이 제조업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라의 그 허리와 같은 겁니다. 제조업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미국이 이제 제조업에 대해서 이제 새로 생각하게 되겠다 이거죠. 그래서 제조업을 미국에다가 그 공장을 지으라 하고 트럼프가 지금 얘기를 하는데 저는 실패할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미국에 공장 지어가지고 할 것 같으면은 기존에 미국 사람들이 해가지고 다 경쟁력을 갖췄는데 왜 미국이 공장을 안 짓느냐? 미국 사람들이 열심히 일 안 하고 임금 올려달라 그러고 노조하고 생산성 낮고 이래가지고 미국 사람이 미국에서 공장 안 하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또 중국에서 만들어 하는데 그걸 우리나라 사람이 가서 거기 공장 짓는데 아무리 로봇으로 한다 그러더라도 사람을 써야 되는데 그게 경쟁력이 계속 있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사실은 미국 경제는 굉장히 어려운,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렇게 영국에서 미국으로 넘어왔다가 사는 사람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은 되게 전부 다 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런 강의를 할 때가 되면은 옛날에 우리 동네에서 가장 큰 부자는 누구였느냐 하면은 첫 번째 지주였죠. 일제시대 때는. 그 다음에 제가 태어나서 이렇게 동네에 좀 정신이 들었을 때, 나이가 좀 들었을 때 보면은 누가 제일 부자였는가 하고 봤더니 부자가 있더라고요. 그게 누가 하는 사람이냐? 업종이 뭐냐? 술도가라 그래가지고 막걸리 공장이 있었어요. 면마다 막걸리 공장을 하나씩 독점을 줬는데 막걸리 술도가집이나 정미소집 딸이라 그러면 그 집이 부자였어요. 그 다음에 극장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또 그 다음 부자였죠. 이렇게 그 다음에 또 그 중에 더 큰 부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 국회의원도 하고 그랬어 우리 동네. 누구냐 하면은 뭐 하는 사람이냐 하면 제사공장이라 그래가지고 누에고치에서 실을 뽑아가지고 실크를 만들기 실을 만드는 누에고치에 실 뽑는 회사를 제사공장이라 그랬는데 이 굉장한 그 당시엔 전부 다 집에서
그 양잠을 했습니다. 누에고치. 그래서 서울대학교 농과대학에 양잠학과가 잠사학과가 있었어요. 잠사학과가. 근데 그거 다 망해가지고 없어졌습니다. 다 망해 없어지고 뭐 지금은 이제 또 지금도 우리가 보면 뭐 이런 그 옛날 같으면은 그 마트 뭐 이런 데가 이제는 전부 다 온라인으로 전부 다 하면서 또 장사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크게 변화하고 있는데 어쨌든지 간에 이 제조업의 중요성을 미국이 인식하고 이것이 이제 그 안보하고 연관이 있다. 그리고 또 일자리하고도 연관이 있다. 그리고 중국의 패권을 그 대응해야 된다. 이래서 이제 지금 이런 그 관세 정책을 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관세 정책이 목표가 아닙니다. 관세는 많이 매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보복 관세를 또 매기고 관세가 결과적으로 세금 아닙니까? 세금을 매기게 되면은 대부분 그 혁명이나 전쟁이 전부 다 세금 때문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세금을 매기는 것 때문에 즉 혁명이나 전쟁이 일어나는데 관세도 이게 일종의 세금이거든요. 이건 관세 정책이 이렇게 높은 관세 정책이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환율 정책으로 해결하려고 그럴 거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 우리가 환율에 대해서 이제 좀 보고 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그 만약 환율 정책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미국이 그러면은 다른 나라가 20% 관세를 매겼다 그러면은 20% 환율을 올려버리는 거예요. 올리면은 20% 관세를 매겨가지고 높아진 그 관세 그 수입 물가가 환율을 올리면은 다시 원상태로 되돌아가서 이게 관세 정책이 무력화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중국은 이렇게 대응했습니다. 미국이 관세를 높이겠다 그러면 그래 우리는 환율 높일게 해가지고는 미국의 무역 적자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경쟁적 평가절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은 관세는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해놓고는 결과적으로 환율을 내리게 해가지고 프라자 합의 같이 환율을 내리게 해서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의 무역 흑자를 줄이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여기서 보다시피 1,000원짜리 물건이 환율이 1달러에 1,000원이면 1달러에 팔리지 않습니까? 근데 20% 관세를 부과하면은 1,200원이 미국에서 팔리는 거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매기면서 관세 얘기를 하면서 이건 수출국이 내는 거다. 우리는 수출국이 내 가지고 이걸 받은 수출국한테 받은 걸로서 저걸 하겠다. 이거 우리 국내 세금을 줄이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관세란 것은 수입국이 내는 겁니다. 수입업자가 관세를 내는 거지. 뭐 특별히 이제 그 현대자동차 같이 그게 판매사를 만든 경우에는 좀 다르지만은 대부분의 임포트 트리프 수입 관세이기 때문에 미국 사람이 세금 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20% 관세 1,200원 됐는데 그러면 1.2달러 아닙니까? 1달러 1,000원이니까. 근데 만약에 환율을 1,200원으로 우리가 올려버렸다 이거죠. 1달러 1,000원에서 그러면은 그 다시 1달러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 봐서는 물건값이 안 올랐으니까 그대로 수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우리가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 경우를 보시면은 우리나라 1982년부터 대미 무역 흑자가 났습니다. 그 전까지는 45년의 건국에서 계속 적자였어요. 그럼 적자인데 어떻게 무역 수지 전체가 적자인데 어떻게 먹고 살았느냐 하면은 IMF에서 돈을 빌렸죠. 그동안 적자분을. 그래서 IMF가 시키는 대로 이제 했습니다. 그런데 82년부터 대미 무역 수지 흑자가 나기 시작하는데 왜 갑자기 흑자가 났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우선 이제 요 시기가 이제 전두환 대통령 시기거든요. 이때 이제 김재익 경제수석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물가를 굉장히 안정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수출 경쟁력이 생긴 거죠, 좀. 그래서 이제 87년부터 전체 무역 수지 흑자가 생기고 그 무역 흑자가 이제 약간 100억 달러대로 이렇게 근접하니까 미국의 통상 압력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본 자유화하고 변동환율 제도 90년부터 선택하면서 이제 다시 적자가 되는 거죠. 환율이 떨어지면서.
그래서 이제 이때 대응을 우리가 잘못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100억 달러 돼서 그냥 흑자를 이렇게 2012년까지 유지하다가 2013년에부터 다시 200억 달러로 흑자가 늘어납니다. 대미 무역 수지 흑자가. 또 통상압력이 이때 트럼프 1기 때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성공적으로 잘 대응했어요. 어떻게 대응했느냐? 수입을 늘린 거죠. 그러니까 대미 무역 흑자를 줄여줬습니다. 200억 달러대로 올라온 걸 100억 달러대로 다시 줄여놨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제 봐준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트럼프가 생각할 때는 대통령이 생각할 때 200억 달러를 반으로 내가 줄여놨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되면서 600억 달러로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대미 무역 흑자가. 그러니까 이게 만만치 않은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300억 달러로 줄이지 않느냐. 또 줄여야 되지 않느냐. 대미 무역 흑자를. 어떻게 줄이느냐. 에너지 수입하고 농산물이나 뭐 이런 축산물 우리가 수입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수입을 늘려가지고 이걸 줄여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고 아마 협상단이 가서 그런 오파를 가지고 지금 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봤더니 그 트럼프가 일본하고 협상을 하면서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은 일본도 한 600억 달러대 흑자를 내고 있거든요. 대미 무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 그랬느냐 하면은 대미 무역 수지 흑자를 제로로 만들어 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로로 만들어도 너가 이익이다 이거죠. 왜냐하면 방위를 맡아주고 있으니까. 그 미국이 일본의 방위를 맡아주고 있으니까 그래도 우리가 너 나라 방위까지 맡아주던데 무역 흑자는 제로가 돼도 너는 이익이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주 기가 막힌 거죠. 우리나라한테도 그럼 대미 무역 흑자 600억을 만약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악화될 수가 있고 외환위기로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까지는 보시면은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 이제 여기 흑자가 대미 무역 수지 흑자입니다.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본 자유화하고 하니까 확 이 흑자가 줄어들면서 97년에 이제 적자가 되는 거예요. 전 무역 흑자가 외환위기 당했죠. 그래서 다시 이제 이렇게 하다가 트럼프 1기 때 확 올라가지 않습니까? 여기 올라가니까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가 이거 확 줄인 거죠. 대미 수입을 늘려가지고 에너지 수입을 그때는 잘 대응했어요. 에너지 수입 우리가 필요한 거니까. 그럼 왜 진작 에너지 그쪽에서 안 샀느냐? 비싸니까. 더 싼 데 사느라고 안 산 거죠. 이번엔 어쩔 수 없으면 비싸도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확 늘어났다. 그 다음에. 이게 트럼프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는 거죠. 이거.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대미 무역 흑자를 줄여주는 거예요. 줄여주면은 트럼프가 그럼 어떻게 줄이냐? 수입을 늘리는 수밖에 없는 거죠. LNG라든지 뭐 에너지 그 다음에 늘려가지고 하여튼 근데 이제 미국에다 주로 수출하는 게 뭐냐? 우리가 보면은 보다시피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이 33%입니다. 그 자동차 부품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는 거죠. 여기에다가 관세 25%를 매기겠다. 지금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든지 관세를 안 매기게 하면 제일 좋고 줄여줘야 되는 거지. 뭐 10%나 5%나 뭐 이 협상을 통해서 줄여주는 것이 지금 과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수입은 뭘 하냐? 주로 에너지 수입입니다. 뭐 미국에 사줘올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에너지, 뭐 농산물,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수입을 늘려가지고 이제 줄여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그 무역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수출에서 20%입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20%, 미국도 20%. 그러니까 이 두 나라 합치면 40%니까 굉장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 이게 수출이 줄어들면은 성장률이 더 둔화되고, 그래서 IMF에서는 2% 원래 성장할 것이다 하다가 1% 성장이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성장률 떨어지면 어떡하느냐? 뭐 기업도 도산하고 금융 부실 생기고 뭐 복잡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미 무역 흑자를 줄여야 되고 그 다음에 대미 흑자를 줄이면서 우리가 받아낼 거는 뭡니까? 관세, 자동차나 이런 큰 부분의 관세를 좀 낮춰달라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반드시 환율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거니까 환율을 내리긴 내려야 되는데 뭐 지금 내려가고 있거든. 좀 이제 1,300원 적정 환율이 얼마냐 이렇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만은 대개 그 900억 달러 경상수지 흑자를 내는 상황에서는 한 1,250원대가 적정 환율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까지는 안 내려가더라도 한 1,300원대까지 내려가는 걸 보여주면서 환율을 우리가 내려가고 있다 이런 걸 이제 설득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반면에 이제 방위비 인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또 내놓을 거는 내놔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미중 경제 협력은 중국은 전략에 강한 나라입니다. 옛날부터 뭐 삼국지 몇 번 일본 뭐 어떻다 이런 얘기 하는데 뭐 전부 다 그 전략적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중국은 미국은 거기에 비해서 미국도 물론 우리나라보다는 전략이 발달된 나라지만은 중국에 당하기는 쉽지가 않다 저는 그래 봅니다. 그래서 중국은 그 중상주의 정책을 써왔습니다. 이때까지. 그 국가가 국가가 돈을 버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부자가 되는 나라는 방법은 그 중에 하나가 중상주의 전략이죠. 중산주의 전략을 수출을 많이 하고 수입을 안 해가지고 다른 나라의 부를 뺏어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중상주의 전략을 써가지고 그 80년대 이렇게 좀 잘 살게 된 거죠. 그 중국은 이 중산주의 전략, 머칸틸리즘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환율을 중국이 막대한 무역 수지 흑자를 냈는데도 환율을 안 내리는 거예요. 환율을 그냥 그대로 두고 그 다음에 비관세 장벽으로 수입을 못하도록 막는 겁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거는 이번에 미국에서 한국의 비관세 장벽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한국이 이렇게 비관세 장벽이 세다 하는 걸 얘기를 하는데 내가 가만 들어보니까 그 중에서 미국의 이제 햄버거 회사가 우리나라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프렌치 프라이 그 감자튀김이 있는데 우리나라 감자는 작습니다. 작으니까 여러분들 감자튀김 먹어보면은 이 감자튀김이 다 잘려가지고 나와요 이렇게. 그런데 미국은 감자가 크거든요. 그래서 감자튀김이 이렇게 길게 돼 있습니다. 그걸 먹어야 이제 진짜 감자튀김인데 그런데 우리나라는 감자튀김을 수입을 못하게 막아요. 냉동 감자 수입을 못하게 막아놨어요. 그 비관세 장벽이죠. 그러니까 근데 그게 뭐 사실 또 수입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홍보 효과는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비관세 장벽을 중국은 우리보다 더하게 많이 만들어 가지고 국부를 늘리는 그런 전략을 쓴 거죠. 그래서 그걸 전부 다 외환보유고로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3조 2천억 달러의 외환보유고, 세계 최대 외환보유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중상주의 전략을 쓰고 또 중국은 이제 과학기술자 우대해가지고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자본주의가 더 발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평등하게 전부 다 월급도 다 똑같이 주고 그러지만은 이 중국은 기술자한테 월급을 파격적으로 주고 해서 기술이 지금 그렇게 빨리 발달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다음에 정치 체제도 우리는 뭐 마음대로 반대하고 막 이렇게 해서 그냥 맨날 싸우다가 하지만 중국은 반대도 못 하지 않습니까? 싱가포르도 반대를 못 한대요. 그래서 싱가포르의 1인당 국민소득이 우리보다 3배가 높은데 통제 자본주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뭐 정치는 잘 모릅니다만 하여튼 이런 중상주의 전략으로 급속하게 중국은 패권 도전을 하게 됐다는 거죠. 자, 그 대신에 이제 근데 미국이 그동안에는 미국이 달러가 무역 적자가 있고 재정 적자가 심한데도 그래도 미국이 최고다 해가지고 이것을 안전한 피란처 가설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 달러를 우리가 미국에다 다 투자를 하고 했는데 이번에 이제 트럼프가
너무 그 관세를 많이 매기고 불확실하게 막 이렇게 정책을 쓰니까 달러가 지금 미국에서 빠져나가고 있는. 그래서 환율이 이제 달러가 약세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 미국 무역수지 적자를 보면은 계속 적자가 이렇게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는 작년에 9,184억 달러입니다. 중국은 9,922억 달러 흑자예요. 그러니까 이 중국은 막대한 돈을 벌어가지고 수출해가지고 벌어가지고 그걸 차곡차곡 쌓으면서 국부를 높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이 990억 달러 흑자, 경상수지 흑자가 나는데 GDP의 5.3%입니다. 되게 GDP의 2% 이상이면은 이 너무 흑자가 많다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그 환율이 내려가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10대 무역 적자국을 보면은 미국의 경우죠. 중국이 2,950억 달러, 32%가 중국 때문에 생긴다. 그 다음에 한국은 여기서 660억 달러, 일본하고 비슷한 거죠. 대만하고. 그러니까 이 나라들한테 트럼프 생각에는 이 흑자를 줄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중국은 또 펜타닐 마약도 지금 공급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다가 이 아편 전쟁하고 아주 비슷한 거죠. 이것도 마약이 이게 원래 가격이 좀 있었는데 마리아나 이런 걸 재배를 해야 되니까 이 펜타닐은 그냥 화학 원료를 섞으면 된대. 이 가격이 너무 싼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저소득층이 막 이걸 쉽게 하면서 이거 미국이 지금 아주 문제 심각한 거죠. 그래서 이 펜타닐 공급을 중국이 공급하기 때문에 이걸 중국이 규제해 주면은 이것도 이제 통상 그 협상에 들어가 있는 그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재미있는 거는 그러면 미국이 할 수 있는 거는 뭐냐? 관세를 매기겠다. 그런데 저쪽에서 보복 관세를 하니까 관세는 좀 어렵다 이거죠. 그리고 관세를 매기면 물가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 핸드폰의 90%를 중국에서 만들어요. 아이폰의 90%를. 이걸 어떻게 관세를 매길 수가 있겠습니까? 90% 중국에서 만드는데.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율 합의로 들어가야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고. 그다음에 그 자본 자유화를 하라고 해도 아무리 하라고 그래도 자본 자유화만 하면은 중국은 그냥 그대로 무너지는 거죠. 왜냐하면 공산주의 국가니까 사유재산이 없으니까 누구든지 중국에서 돈 번 사람은 다 자기 자식을 다 미국에다가 갖다 놓고 다 돈을 그렇게 빼돌리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그 무역 적자를 중국에 있는 돈이 미국으로 다 맨하탄으로 들어오면은 괜찮은 거죠.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자본 자유화를 안 하더라 이거죠. 근데 자본 자유화를 안 해도 돈이 미국으로 들어오는 방법이 생겼는데 그게 바로 비트코인이라는 겁니다. 왜 비트코인이냐? 비트코인은 익명거래예요. 그 사람이 누가 그 돈을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하게 만들어 놨다. 구조상으로. 그러면은 우리나라도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는 우리가 이렇게 97년에 외환위기를 당했는데 그 당시에 대통령이 김영삼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이 이 외환위기는 그 실책일 수가 있지만은 아주 잘한 게 또 있어 하나가. 그게 뭐냐 하면은 금융실명제라는 거예요. 93년에 금융실명제를 하는데 그거는 보통 하기 어려운 그런 그거다 이거죠. 그 실명으로 전부 다 거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세금을 다 거둘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비트코인은 익명거래이기 때문에 누가 그 돈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중국에 돈 있는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사가지고 다 자기 재산을 미국에다 옮겨 놓을 수가 있다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비트코인이 처음 나왔을 때 국제금융국이라든지 금융위원회에서 전부 다 반대했어요. 이거 규제해야 된다, 비트코인을. 왜냐하면 북한은 있고 지금 안보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걸 익명거래를 그냥 놔두면은 돈 다 빠져나가면 어떡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까지 규제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 이유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규제했다가는 정치적으로 좀 불이익을 선거에서 당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그런데 이건 좀 장기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보완책을 만들어 놨습니다만은 지금 좀 더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을 가만 보면은 돈이 들어오는 나라는 비트코인을 규제를 안 합니다. 일본이나 미국은 규제를 안 해. 돈이 나가는 나라는 규제를 하려고 그래요. 중국은 바로 비트코인을 금지시켰습니다. 비트코인 나오자마자. 그래서 근데도 이제 빠져나가는 걸 막기는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되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스마트폰의 67%, 포터블 노트북의 78%, 리튬 배터리 70%, 장난감의 77%, 비디오 게임 콘솔의 87%, 다 중국에서 만드는 거예요. 이거 뭐 무작정 관세를 매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이게. 그래서 미중 무역 전쟁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협상을 할 것이다. 협상을 해가지고, 왜냐면 두 나라 다 손해니까. 그 다음에 자발적 수출 규제. 중국이 우리가 그 일본한테도 그랬어요. 85년에 자발적 수출 규제를 했습니다. 일본도. 그래서 대미 무역 흑자폭을 줄이는, 그리고 펜타닐 뭐 이런 것들 규제를 강화해 가지고 미국에 그걸 만족시켜 주는 뭐 이런 선에서 타결이 되지 않느냐. 또 환율 부분에서 어떤 그 타결이 합의가 있지 않느냐. 우리가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더라 하더라도 중국의 도전을 멈출 수는 없는 거죠. 중국은 너무 컸습니다. 너무 기술력도 너무 발달돼 있고 너무 지금 경제적으로도 지금 이 고비를 넘기면은 굉장히 좀 옛날과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그 환율 전쟁에 대해서는 이제 자본 자유화를 점진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대책이 안에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와 그 중국 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는 여기서 보시면은 2002년부터 이렇게 대중 무역 수지 흑자가 크게 늘어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중국이 고성장하면서 우리도 성장을 높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시기가 끝났다는 거죠. 중국이 이렇게 트럼프 일기 때부터 이제 대중 규제도 있지만은 중국이 이제 우리나라한테 사가지고 갈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중국 기술력이 우리를 이미 추월해 있는 상태라는 거죠. 우리가 막 좌익 우익 금에서 들이다 싸우고 뭐 데모하고 이러는 정신 팔려 있는 동안에 중국은 차근차근히 기술력을 높여가지고 이미 이제 반도체까지 이제 뺏어가지고 가면은 우리가 중국한테 팔아먹을 것도 없고 중국하고 경쟁에서 져가지고 결과적으로 저성장 국면으로 들어가게 된다. 저성장의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지 저성장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참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줄어들어가지고 2023년에는 대미 무역 수지가 적자예요. 우리나라가 이미 이때까지 흑자였는데 적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심각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대미 무역 수지가 적자가 됐는데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대중 무역 수지가 적자가 되면 버틸 수 있는 대미 무역 수지가 흑자가 돼 가지고 그걸 가지고 파이낸스 해 가지고 이제 괜찮았는데 지금 대미 무역 수지도 이제 자꾸 줄이라 그러니까 이 문제가 심각한 거죠. 나라의 그 경제가. 그래서 주로 그 대중 수출 품목에서 반도체가 이제 뭐 수입 품목에서도 뭐 다양합니다. 뭐 자잘구레한 생필품 다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우리가 양다리 걸치기를 했습니다. 중국도 미국도 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먹고 살았는데 앞으로는 중국하고 미국하고 이게 갈등 관계로 그 무역 갈등 관계이기 때문에 양다리 걸치기가 쉽지가 않다 이거죠. 그래서 만약에 중국하고 만약 협력을 강화한다 그러면은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고 또 미국하고 또 강화한다고 하면 중국이 또 가만히 있지 않고 그 재미있는 거는 경제 관료들이 기획재정부 관료들이 그 환율 지금은 이제 뭐 협상도 아직 안 합니다만 과거에도 이제 환율 협상이 계속 있어 왔거든요. 중국하고 미국하고 한국하고 일본하고 이렇게 협상이 있어 왔는데 그 중국 회의 그 협상장에 가면은 중국 대표는 아유 우리 환율이 뭐 환율 조작 안 했다 이러면서 우리나라 대표를 이렇게 들다 본대요. 이렇게 들다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보다가 그냥 고개를 숙인답니다. 그 다음에 좀 이따 미국 또 대표가
또 아이 너 여기 환율 줘 그러면 또 우리나라 대표를 또 이렇게 들다 본대. 그러면 그냥 또 고개를 숙인다는 거죠. 그게 참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서 말씀드리면은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거고 이제 이것도 말씀드린 겁니다. 600억 달러 이제 좀 축소해야 된다. 그리고 좀 대미 수입이 그 금액이 적은 거는 좀 양보하고 그 수출 비중이 큰 부분에서 관세율 인하를 얻어내야 된다. 그리고 뭐 이 다 아는 사실이지만 조선 철강 이런 안보하고 미국 안보하고 연관된 건 협력해주고 또 환율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좀 설명할 필요가 있다. 이거 조작이 아니다. 우리가 그리고 내려가고 있다 하는 것을 좀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수출선을 다변화해야 된다 이런 거고 중국이 미국하고 환율을 협상을 어떻게 맺느냐에 따라서 그 우리나라 환율도 중국 환율하고 동조화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환율도 그대로 같은 방향으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상당히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수출이 만약 중국에서 대중국 수출과 대미국 수출이 줄어들면은 이 경기가 갑자기 확 가라앉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내수 진작 정책을 쓸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새 정부가 들어서면은 확대 정책, 금리를 인하하고 2차 추경을 통해서 내수 경기를 부양시키는 정책을 쓸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금리를 한번 보시면 금리만큼 중요한 게 없거든요. 이 노무현 정부 때 금리를 이렇게 확 높이지 않습니까? 높이니까 노무현 정부 때 결과적으로 정권이 교체됩니다. 국민들이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 윤석열 정부 때도 금리를 확 높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이 금리를 높이면은 그 지나치게 너무 높이는 거는 바람직하지가 않다는 거죠. 또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내수 경기가 확 침체되고 금융 부실이 늘어나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성장률이 이제 아까 저성장으로 들어간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 저성장으로 들어가는데 그래서 왜 제가 이 정치학에 관심이 조금 있느냐 하면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저성장으로 들어가는데 이 성장률을 높여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노후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50세 퇴직하고 그 다음부터 노후 소득이 없는데 어떻게 먹고 살겠습니까? 일자리가 있어야 되고 성장률을 높여야 되는데 이 성장률을 높이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 성장률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느냐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경제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그 내용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생산성을 높이고 기술 진보하고 그 다음에 자본 축적하고 뭐 이런 게 이제 그 성장의 요인인데 성장의 요인 이런 요인들을 이해하면은 이제 인터넷으로 전부 다 정보가 왔다 갔다 그러니까 기술도 이제는 쉽게 습득할 수가 있고 돈도 왔다 갔다 그러니까 자본도 왔다 갔다 괜찮고 그러면은 이 두 나라 잘 사는 나라하고 못 사는 나라가 이렇게 성장률이 비슷해져야 되는데 이것을 수렴 이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컨버전스 세어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거 자꾸 확대되더라 이거 발산하더라 이거 잘 사는 나라한테 잘 살고 못 사는 나라한테 못 살더라 이거. 그래서 많은 경제학자들이 그 새로운 원인이 뭐냐 하고 연구를 했는데 그 연구 결과 중에 하나가 제도의 선택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MIT 대학의 스모그루 교수는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하는 책에서 이것을 이 얘기를 하면서 노벨 경제학상을 작년에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제도, 인스티튜션, 제도로는 굉장히 중요한데 제도의 선택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도에는 포용적 제도와 착취적 제도가 있는데 포용적 제도라는 것은 그 제도의 혜택이 골고루 가는 제도고 착취적 제도는 그 제도의 혜택을 몇몇 사람들이 독식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포용적 제도를 선택한 나라는 성장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 제도는 누가 만드느냐? 제도하고 법은 누가 만드느냐? 국회의원이 만드는 거죠. 정부 관료가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국회의원의 행동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 정치 영역으로 이제 제가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국회의원은 어떻게 행동하는가? 이 사람들은 법과 제도를 만드는데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들여다보게 되는데 사실 경제학과에서 정치학과 교수하고 만나기도 실제로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경제학과는 상경대학이 있고 정치학과는 사회과학이 있고 또 법학과도 만나기가 법과대학이 따로 돼 있어요. 만나기 어려운데 근데 이게 법과 제도가 이게 중요하구나. 이 법과 제도는 어떻게 만들어질까 하고 이제 관심을 가지면서 들여다보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근데 이제 법과 제도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제학에서 이걸 미리 연구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공공선택 이론이라고 우리가 퍼블릭 초이스 세오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법과 제도의 선택에는 이 이익 집단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익 집단이 관료나 정치인한테 로비를 해가지고 자기한테 유리한 법과 제도를 만들게 하고 그래서 이것이 저성장으로 연결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익 집단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거에 대해서 들여다봐야 되는데 이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 경제학을 만들 때 이 국부론을 쓸 때 아담 스미스는 도덕 철학 교수였어요. 그러니까 이 경제학은 도덕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독점하면 안 돼, 뭘 하면 국민을 위해 해야 돼 이렇게 하는데 법학도 그래서 법학을 자세히 들다 보니까 법학이 두 개로 입법과 사법으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입법은 법을 만드는 사람이고 법학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법을 만드는 사람과 법을 지키는 사람. 이 사법은 지키는 사람이죠. 윤석열 대통령은 사법에 속하는 거죠. 이 법을 만드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근데 만드는 사람은 법이 바뀐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경영학도 최근에 와서 도덕을 자꾸 강조하는 ESG 경영 도덕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정통 경제학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 방법론이 소비자와 생산자는 이기적이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고 관료나 국회의원은 공익을 위해서 행동한다. 이렇게 우리가 가정합니다. 경제학의 정통 경제학에서는. 그런데 북해난이 관료와 국회의원도 자기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해가지고 북해난은 정통 경제학한테 굉장한 수모를 당하게 됩니다. 그 결과적으로 시카고 대학을 나와가지고 짭을 못 찾아가지고 저 버지니아 밑에 있는 VP에 버지니아 폴리텍 인스티튜트에 가서 교수를 하다가 제자들을 양성해서 LA나 샌프란시스코에 못 보내고 사람들이 잘 살지 않는 저 달라스나 뭐 이 아리조나 이런데 더운 지역에 해가지고 지금 아리조나가 퍼블릭 초이스의 메카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이제 이 사익을 추구할 수 있다 하는 거하고 두 번째는 경제학에서는 개인의 행동은 굉장히 분석을 많이 합니다. 집단의 행동은 분석을 안 해요. 집단의 행동은 정치학이나 행정학에서 분석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집단이 중요해지는 거거든요. 이 집단. 그래서 요번에 결과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5대 개혁을 들고 나와가지고 했는데 의료개혁에서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 집단, 이익 집단의 역할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경제학에서는 보시면은 대부분 이 두 개를 합친 부분들이 이제 있습니다. 법과 경제, 법경제학이라는 분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치와 경제는 정치경제학의 분야가 있는데 입법과 정치 사이에는 아직까지 뭐 특별한 그 분야가 없으나 앞으로 만들어질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이 정치가 굉장히 중요하다. 제도를 만드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죠. 경제 저성장을 극복하자면은. 그래서 이제 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점점 이 양극화가 심화돼 가지고 영국의 더 이코노미스트 잡지에서 이 밀레니얼 세대한테 너 사회주의가 더 좋아, 자본주의가 더 좋아 하고 물었더니 51% 젊은 사람은 51% 사회주의가 더 좋다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기사를 이코노미스트에서 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여성이 소셜리즘하고 외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점점 이 양극화가 심해져 가지고 이코노미스트에서는 이게 빅 거버먼트의 승리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보면은 큰 정부가 점점 더
인기를 얻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그 양극화를 해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그 저성장과 연관해서.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러면은 일본과 같이 30년 경기 침체로 들어가게 되느냐? 이 해결책은 있다 이거죠. 바로 신산업에 경쟁력을 가지면은 다시 우리가 20년, 30년을 먹고 살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신산업의 경쟁력을 가지자면 신산업에 육성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정부 초기 때부터 핵심 정책 브랜드를 만들어야 돼. 특히 여소야대 국회에서는 핵심 정책 브랜드가 중요하다. 왜? 국민을 설득해야 되니까. 그런데 핵심 정책 브랜드를 정부 때마다 어느 정부나 대개 가지고 있는 경우가 창조경제, 그 다음에 뭐 소득주도 성장, 뭐 이런 핵심 정책 브랜드가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핵심 정책 브랜드가 없어요. 작은 정부, 시장 경제, 뭐 이거 가지고는 좀 그렇게 아주 뭔가 그래서 그 신문에 글도 좀 제가 많이 쓰고 했는데 받아들여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지. 그런데 어떤 정부가 앞으로 들어서든지 간에 이 신산업을 육성하는데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하면은 우리가 저성장에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또 트럼프의 그 관세 충격을 극복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사람이 감사드립니다. 그 4차전 포럼의 전체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1세기 생명지원원의 김원희 이사님과 윤석열 대통령께 감사드리고요. 또 그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 세계 정치를 볼 수 있는 큰 그림에 관해서 기존들 나가님께 주셔서 말씀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트럼프 출범 행정 이후에 한 3개월여가 됐는데요. 이게 과연 리셋일까? 그동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처럼 거치했던 미국을 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세계에서 리셋하는 기간인가? 아니면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듣고 보지 못했던 이런 새로운 미국이 시작되는 어떤 출발점인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 상황이 두고 봐야 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3개월 동안 키워드가 좀 마가, 미국 우선주의, 관세, 중국 이랬었는데요. 여러 그 분석들이 트럼프가 반중이다, 중국 그 동태에 올인할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트럼프의 어떤 그 동맹 경시를 볼 때 이게 트럼프가 정말로 반중인가로 보시는 아니면 사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영원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동맹 경기가 굉장히 심하고요. 반중을 하기 위해서는 동맹국가들과 같이 가야 되는데 관세등으로 그 동맹국들을 경시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반중인지 오히려 어떤 사람은 오히려 친구아닌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정리가 되고 이스라엘 하마스가 정리가 되고 또 김영환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원로 그림으로 자기 주변에 새로 공부한 다음에 인테로 들어올 거라는 그 시각적인 공간을 가하는데요. 그럼 과연 인테로 들어올 때 트럼프가 어떤 모습일까? 이에 대한 그 우리가 지금 한국에서 그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 오바마 그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 때로 나왔던 그 동맹과 소전자를 중심적으로 연대하면서 그 미국이 중심되는 주로 네트워크로 기업의 안보시설을 관리하는 것이 시작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이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동맹 시스템은 그러지 않을 거라고 보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저는 약간 좀 생각을 좀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소다적 그 안보 협력을 통한 중층적 안보 네트워크 구성은 미국이 사실상 그 9.11 이후에 밀리터리 트랜스포메이션 전략을 취한 이래 굉장히 지속되어 오는 거라서 또한 그것이 미국이 지금 트럼프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미국 혼자 다 하지 않고 동맹국들 중심으로 동맹국가 나눠서 분담을 한다는 것과 연관되는 가장 효율적이고 저비용의 그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계속 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근거로는 전 몇 가지를 들고 있는데요. 첫째는 미일 정상회담 2월 10일에 있었는데 물론 이제 일본의 아젠다이기는 하겠지만 정상회담에
쿼드나 한미일이나 미일호나 미일 필리핀 같은 것을 계속 강화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그 정상회담 선언문에 이제 들어갔고요. 추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최근에 그 S쿼드라는 것이 이제 굉장히 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쿼드는 미일, 호, 인도 4개국인데요. 인도가 빠지고 이제 필리핀이 들어온 것이 S쿼드, 스큐트 쿼드라고 하는데 최근 그 미국이 USAID 국제개발처 자금을 동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게 굉장히 논란이 일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몇 가지 예외를 줬습니다. 그 예외 중에 하나가 이제 필리핀군의 이제 현대화약 지원 예산이 약 한 우리 돈으로 한 5천억 원 된다고 하는데요. 이제 여기에 대한 예외를 줬습니다. 이게 뭐 관료가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 없이 했다고 볼 수는 없는 거라서요. 또 규모도 크고 그래서 최근 뭐 미국의 여러 정책이 관료와 대통령 사이에 코드가 안 맞는 여러 정책들이 있습니다만 이런 대중 정책들은 관리와 지금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코드를 맞춰가면서 나가고 있는 거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는 것처럼 뭐 조선 이런 거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요. 오커스는 뭐 미국의 선박 함정과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핵잠수함을 만드는 것이지만 그 오커스가 나온 그 기조에는 이 해양 패권을 유지하겠다는 동맹국들과 함께 해양 패권을 유지하겠다는 그 미국의 생각이 담겨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쿼드, 에스쿼드, 오코스 같은 것은 계속 지속을 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트럼프의 이 특이한 행동 때문에 다자주의 지역에서 이제 선의적 무시는 계속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뭐 일례로 아세안에서 하는 주요한 다자회의는 이제 트럼프가 안 갈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틈새를 노리기 위해서 지금 얼마 전에 시진핑 주석이 베트남,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3개국 순방을 끝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제 아마 굉장히 노력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3페이지에 제가 이제 한국 정책에 대해서 좀 썼는데요. 뒤에 한국의 대응과 좀 겹치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과연 그 바이든 행정부 때 워싱턴 선언한 캠프 데이비드가 계속될 것이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다자 뭐 중증적 안보 협력이 그 강화되는 추세 속에서도 그와 연결해서 한미일 협력이 계속될 것이다 저는 생각을 보는데 거기에 대한 힌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뭐 국방장관이 그 미사일 방어 체제를 개선해가지고 북핵 위험에 대응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동안 한일 협력, 한미 동맹을 연계하는 가장 그 손쉬운, 가장 그 명목적인 고리가 이제 미사일 방어 체제였었기 때문에 이를 매개로 이제 계속 지속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4페이지에 이제 대북 정책인데요. 그 뭐 트럼프 대통령이 당연히 지금보다 훨씬 더 공세적인 이제 북한을 직면을 하겠죠. 왜냐하면 북한이 러시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제 제재에서 벗어날 수 있는 뭐 또 다른 중국 외에 또 다른 파트너를 얻었고 또 뭐 적대적 국가론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동적인 우리를 향해서도 핵을 쓸 수 있다는 것을 표명한 상태이고 러시아 파병을 통해서 러시아로부터 이제 군사적 지원을 받을 확률이 크기 때문에 더 강경한 그 북한을 맞이할 것인데 과연 북한과 미국이 협상을 할 것이냐? 저는 여기에는 러시아 팩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우주 기술, ICBM이나 SABM 기술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미국과 마주 앉을 확률은 굉장히 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맞아서 북한이 수고도 생각하는 것들을 이룰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할까? 미국 간에 그 협상을 한다는 것은 결국엔 군축 협상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 것 같고요. 다만 러시아가 최소한의 것만 지원을 한다면 북한이 김정은이 트럼프와 만날 확률은 좀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좀 다른 측면에서 보면 미국은 북한을 다루는 데 있어서 러시아 카드를 이용할 확률이 가장 크다. 미국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종전협정을 한 가운데에서 물론 북한이 가장 중요한 이슈는 아니겠지만 여러 가지 사이드 이슈를 얘기할 때는 이 북한 얘기가 반드시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5페이지부터 이제 한국의 대응인데요. 대미, 대중, 인태정책 순으로 제가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MA 협상 국방비 증액은 대부분 한국에서 우리가 올려줄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동맹 경시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좋은 비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동맹국들을 캥거루 가족이라고 하나요? 기껏 돈 들이고 그래서 교육시키고 그랬더니 결혼도 안 하고 부모한테 붙어갖고 살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캥거루 가족의 캥거루 마음은 하지 않겠다.
엄마 아빠는 되지 않겠다는 게 이제 트럼프의 생각인 것 같기 때문에 뭐 SMS 협정이나 국방비 중에서는 뭐 우리가 올려줄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사실 그 인태 지역의 이제 주요 국가들이 실질적으로 선제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호주, 뭐 유럽, 호주, 일본 뭐 이런 국가들이 올리고 있고요. 동남아 국가들도 미국 무기 사고 있고 또 다른 일례로 안보적 함의가 있는 그 미국 스타링크 영업권을 지금 동남아 국가들이 많은 국가들이 지금 현재까지 3개 국가가 줬는데요. 이제 그런 식으로 선제적으로 이제 대응을 하고 있어서 이제 우리도 이제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아까 김정인 교수님께서 그 무역 수적자를 줄여줘야 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도 뭐 그런 측면에서 뭐 첨단 무기 그동안 우리한테 안 팔았던 무기들 같은 거 좀 팔라고 하고 사주면서 무역 수적자를 좀 줄이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SMS 국방비 증강보다도 한국한테 더 중요한 이슈가 뭐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전시장학권 방한 뭐 핵 억제 신뢰력 제고, 뭐 핵 잠재력 확보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그 미국 국방부는 중국 억제에 모든 거를 지금 맞추고 있는 상태에서 윤영환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한테 요구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실제로 그런 압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이런 측면에서 이 평택 기지에 대한 강화를 우리한테 요구할 수도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 전시작전권을 우리한테 가져가라고 하려는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사실 그동안 이제 미국은 일부러 가져가라는 그 입장이었고 우리는 뭐 맨 처음에 시기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조건이 되면 가져오겠다고 하고 있는데요. 우리 지금 선거 기간 동안 아마 이 전시작전권을 가져오겠다는 것이 어느 당이 이제 공약을 하고 그 당선이 그 대통령을 배출을 한다면 아마 추후에 이 전시작전권 문제에서 미국의 스페이스에 우리가 밀릴 확률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기는 조금 더 신중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나토에서 미국이 빠지느냐 안 빠지느냐 미국이 나토에서 빠지겠다고 지금 막 겁을 쥐고 있는데 실제로 뺄까 안 뺄까는 뭐 굉장히 그 뭐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릅니다. 실제로 뺄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근데 미국이 뺀다고 생각했을 때 유럽 국가들이 가장 지금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럼 미국이 나가면 누가 커맨드 컨트롤을 갖느냐 이거거든요. 그거를 뭐 영국이 가질까, 독일이 가질까, 프랑스가 가질까 굉장히 논쟁적이고 합의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그 전시작전권이라는 게 사실상 그 뭐 국가적 자존심 뭐 이런 문제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얼마나 전쟁을 효율적으로 수용하느냐,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조금 더 이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핵무기 신뢰성 제고 뭐 사실상 이게 퍼셉션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NCG 같은 경우 이제 활성화해야 할 것 같고 미국의 전략자산 그 전개도 가시적으로 좀 돼야 될 것 같고 핵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동안 이제 우리가 핵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뉴클리어 레이센트 제처리 시설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하면 그게 아마 미국에 먹혀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핵무기를 갖지 않기 위해서 뉴클리어 레이센시 잠재력을 가져야만 한국에서 핵 개발을 한다는 그 여론이 잦아들 거기 때문에 우리가 리사이클링 제처리 시설을 가져야 된다는 논리로 핵 잠재력을 갖는 것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8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이제 대중정책에서 대중정책을 써봤는데요. 지금 현재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가 이제 상당히 소원해졌는데 최근 뭐 제가 여기저기 회의에서 듣는 거 보면 중국이 북한에 상당히 좀 접근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곧 경주에서 있는 에이펙에 시진핑 올 텐데 시진핑이 오기 위해서는 항상 그동안 시진핑 그 국가 주석이 올 때는 북한을 달래줘서 2인자, 3인자를 보내는 그런 것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관계를 복원하고 있고 중국의 입장에서는 북미 관계의 대화 또는 러시아와 중국과의 밀착 때문에 북한을 어느 정도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중 관계의 그 측면을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대만 해협인데요. 과연 대만 에서 급변 사태가 일어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지금 논의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대만 해협에서 전쟁이 일어날 확률은 굉장히 낮다고 보고요. 전쟁이 일어날 확률은 낮지만 그 대신에 1996년과 같은 3차 대만 해협 위기와 같은 전쟁까지는 가지 않지만 미국과 중국이 군사적으로
그 군사력을 과시하는 그런 현상까지는 충분히 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96년에 미국이 뭐 동맹국들한테 함정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아무도 안 보내줬죠. 근데 일본은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집단적 자위권이 없었기 때문에 보낼 수 없어가지고요. 그래서 일본이 했던 거는 96년, 97년에 이제 미일 동맹을 강화하는 거였었고, 호주도 보내지 않고요. 대신 먼 거리에 함정 보내고 그 대신에 외교적으로 굉장히 지원하는 반응을 했습니다. 그 결과 중국과 호주의 관계가 굉장히 소원해져서 이제 호주가 이걸 보고 나서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요. 지금 2025년, 6년, 7년에 96년과 같은 대만 해협 사태가 있으면 뭐 일본은 보낼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것 같거든요. 호주도 보낼 확률이 함정 한두 척 보내는 거 보낼 확률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보내지 않는다면 그러면 우리 뭐 중국과의 관계가 좀 좋아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미국이 이 지역에서 유지하고 있는 미국 네트워크에서 우리의 위상은 훨씬 더 또 떨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 관계는 좀 건너뛰고요. 그 10페이지에 있는 우리 인텔리전 정책에 대해서 이제 짧게 말씀드리고 발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S코드가 지금 굉장히 핫한데요. 저는 뭐 어느 정부가 이제 들어오든지 우리 정부에게 가져오는 첫 번째 딜레마 중에 하나가 이게 지금 S코드일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과 필리핀이 서필리핀 해상에서 공동 순찰, 공동 훈련을 강화를 하고 있고, 지금 여기에 대해서 호주와 일본도 지금 합계해서 같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서필리핀에 있는 루선섬이라는 게 지금 필리핀이 미국에게 준 기지들이 있는 루선섬이 지금 대만하고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스쿼드가 남중국해뿐만 아니라 대만 사태에서 굉장히 함의가 있는 건데요. 며칠 전에 보도에 의하면 필리핀이 우리 보러 들어오게끔 좀 초청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그게 며칠 전 보도가 아니라 논의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사관분들 만나보면 좀 논의가 있었고 이런 것 같은데요. 이게 새 정부가 들어오면 아마 우리한테 딜레마로 올 것이고, 새 정부가 이게 선택해야 되는 문제가 올 것 같습니다. 한미일 협력 측면 이제 인태 지역을 이제 확장을 해서 여러 가지 3국이 모여서 인테리어도 하고 이러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지속될 것 같고, 군사보 훈련 범위 확장인데 우리가 미국 지도 네트워크라는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게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거라고 생각한다면 거기에 이제 우리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이제 벌써 전임 정부가 됐죠. 윤석열 정부에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참여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이제 호주하고 양자 군사훈련을 하는데, 해돌의 왈락이라는 군사훈련을 하는데, 이에 더해서 호주와 미국과 하는 텔리지만 세이브라는 군사훈련에 2021년, 2023년에 들어갔었거든요. 특히 2023년에는 우리가 가서 훈련을 하고 호주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호주에 판 K9 거를 시연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게 군인들 만나보면 굉장히 좋은 거라고 하거든요. 군인들 입장에서는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훈련할 때 항상 사거리가 제한이 되어 있고 민원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거리를 두고 훈련을 할 수 없는데, 이제 호주가 그동안 ARF, 에이시아 리저널 포럼의 컨텍스트에서 동남아 국가들한테 계속 훈련장을 개방을 해왔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제 거기서 들어간 건데요. 이게 그런 군사훈련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미국 지도 네트워크 속에서 우리가 어떤 포지션을 하는가에도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일본이 동북아의 축으로, 호주가 이제 남반구의 축으로, 지금 현재 필리핀이 동아시아의 이제 축으로 이제 부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국가들과 어떻게 관련을 할까? 이게 이제 논의가 될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호주와 한국 간의 리시프로컬 어섹스 어그리먼트에 대한 논의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것도 아마 탄핵 국면에 확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일본이 호주, 영국, 또 필리핀과 리시프로컬 어섹스 어그리먼트를 했고, 프랑스와는 좀 협의 중인데, 이게 일종의 패션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지도 네트워크 속에서. 근데 여기서 우리가 어떤 위치를 세대해야 할까, 이게 중요할 것 같고요. 12페이지 해양 안보, 저는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미국의 선박 MRO인데요. 우리가 MRO는 지금 여러 논의가 돼서 우리가 참여를 해야 되고, 앞으로 지금은 수지 타산이 안 맞지만 앞으로 이게 시장 확대가 되면 이제 경제적인 이익이 될 것 같은데, 이거를 하나오션과 현대중공업 사이의 경쟁,
한국과 일본과 호주와의 경쟁 뭐 이런 식으로 보기보다는 같이 협력해서 뭘 할 수 있는 걸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미국의 이 지역에서 해양 패권에 관한 것이라면 예를 들자면 지금 미국이 필리핀에 있는 수빅베이 같은 거를 굉장히 확장하려고 하고 있고 거기를 이제 거점으로 만들고 있는데요. 거기에 이미 우리가 한화 그 중공업 같은 경우는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필리핀에 공짜로 배 주고 해양 상황 능력 배양 때문에 배를 주고 이제 필리핀이 그걸 잘 사용하고 잘 사용하다 보니까 또 우리한테 배를 사가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MR을 하기 위해서 현대 중공업 같은 미리 들어가 있는데요. 또 현대오션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에서 배를 만들려고 이제 조서를 확보하고 있어서 경쟁하다 보기보다는 같이 뭘 할 수 있는 것. 또 일본, 필리핀, 미국이 같이 뭐 필리핀이나 이런 지역에서 그 미국의 그 해양 능력 배양을 위해서 같이 뭘 할 수 있는가도 이제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뭐 오코스 필로트 같은 것도 이제 그 좀 같이 참여해서 좀 적극적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적어봤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좀 말을 좀 빨리 말씀드린 것 같아서 굉장히 송구스럽습니다. 예, 박재석 교수님께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자료에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많은 분량인데 15분 내로 말씀하시느라고 아주 고생 많으셨는데 다시 한번 좀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은 두 분이 토론을 해주실 건데 역시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건 한 10분 정도를 말씀해 주셨는데 뭐 도저히 지금 그 시간은 안 됩니다. 그래서 5분 이내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논설위원께서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저 문화일보에서 외교안보 국제 담당 논설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미숙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 초청을 받아서 윤용관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님 특강도 듣고 또 저희 문화일보의 칼럼도 자주 써주시는 김정식 연대 명예교수님의 또 그 경제학 강의도 들어서 제가 오히려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저는 토론을 하는 데 있어서 저는 하루하루의 국제 외교안보 상황을 주목하는 저널리스트의 관점에서 두 이사장님과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를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해볼까 생각을 해봤는데 올해 2025년이라는 해에 주목을 해보면 우리는 해방 80주년 해고 또 6.25가 난 뒤 75주년 해고 한미 동맹은 1953년 휴전협정 와중에 맺어져서 73주년 그리고 한일 국교 정상화는 65년에 이뤄져서 60주년 또 우리한테 상당히 어려운 나라가 돼버린 중국은 수교한 지 33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어제 아산정책연구원이 하얏트 호텔에서 이 주제로 플래넘을 했는데 굉장히 많은 얘기가 어제도 오늘처럼 됐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해방 80주년이라는 의미가 대한민국에도 큰 의미가 있고 그리고 유럽에도 큰 의미가 있는데 그 80주년이란 이 지난 80주년 동안 미국이란 나라가 김정식 교수님 강의처럼 전후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만들어서 운영해왔던 지난 80년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트럼프 행정부가 이거를 이제 변화를 주려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알던 미국과는 전혀 다른 나라가 앞으로 된다는 측면에서 여기 80세 이상 어르신도 계시겠지만 그렇다면 아마 우리가 모두 알고 있었던 미국과는 전혀 다른 미국이 출현하는 거고 그 미국이 만들려는 새로운 질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려면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기가 될 것 같아서 앞으로 80년에 우리에게 미국은 무엇인가 그리고 중국은 무엇인가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위기를 넘어야 되나 이렇게 한 5가지 논점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난 80년 한미동맹은 78주년이지만 그동안은 동맹은 주어진 동맹, 이승만 대통령이 전시에 맺은 그 동맹 그래서 한국의 이른바 진보라고 말하는 좌파들은 그거를 국권 동맹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었고 동맹 중독이라는 거 말하면 국회의원도 나온 이 상황이지만
그 주어진 동맹에 관성적으로 안주했던 한국이 과연 앞으로 우리에게 동맹이 계속 필요한 건가? 필요하다면 어떤 기여를 해야 되고 어떤 부담을 더 해야 되나 하는 거를 트럼프는 우리에게 묻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윤영관 장관님께서 기조연설에서 만약에 미중이 동아시아에서 전략적 뭔가 합의를 한다면 한국은 패싱이 될 수 있는데 그러면 동맹이 방기됐을 때 한국은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동맹 방기를 막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나?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데 관련해서 이거 박재적 교수님께 질문 드리는 거는 주한미군 전시작전권 문제 얘기를 하셨는데 만약에 다음에 민주당 정부가 들어섰을 때 전시작전권 문제가 논란이 되면 울고 싶은 사람 뺨 때리는 식으로 트럼프한테 그래 그럼 우리가 주한미군 철수하겠다는 빌미를 주지 않을까. 그래서 이 논의를 공론화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미국 페이스에 또 말릴 가능성은 없지 않을까 생각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한국을 덮친 중국 리스크는 김정식 교수님 강의에서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그동안 우리는 피크 차이나 얘기를 하면서 중국은 그림자 금융, 부동산 부실에서 굉장히 위기라고 생각해왔던 중국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상당히 전체주의 휴대폰을 통한 전체주의 국가로 나가서 중국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큰 리스크가 됐는데 이런 중국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이 정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말하듯이 쎄쎄하고 살면 되는 건지 중국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는 중국 피크 차이나가 아니라 피크 코리아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고 2020년 기점으로 인구가 줄어서 한국도 피크 코리아인데 김정식 교수님 말씀이 한국은 계속 성장 주도 얘기를 하시는데 피크 재팬을 넘긴 일본 학자들은 그동안 이룬 거를 잘 보존하는 것에 집중한다는 전략을 쓰는데 우리는 아직도 그러면 피크 코리아를 인정하지 않고 성장 주도로 계속 가야 하는 게 맞는지 그걸 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북한 핵 문제인데 지금 박재정 교수님도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 만약에 트럼프가 북한의 핵을 용인하는 수준에서 말하자면 스몰 딜로 군축 협상을 한다고 할 때 그러면 한국은 핵을 가진 북한과 살아가야 되는데 이 상황에서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나 이런 상황에서도 NPT 협약은 중요하니까 지켜야 한다는 그 NPT론을 지지할 것인지 지금 유럽에서는 드골 모먼트가 왔다고 하는데 드골 모먼트는 독일이 프랑스 핵을 공유할 수 있는 미국 핵 대신 독일에는 프랑스가 대안이라도 있지만 한국은 대안도 없는데 NPT 체제 유지만을 강조하는 게 정말 한국을 위한 선택인지 그런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대만 얘기를 하셨는데 한겨레 신문이나 경향신문 같은 데는 대만은 우리랑 상관이 없는데 왜 자꾸 대만을 연루시키냐 한국이 어려워진다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시진핑이 만약에 대만 공격을 하려고 할 때는 분명히 김정은과 공모를 해서 서해 오도를 공격하는 식으로 아마 이게 원시어터 그러니까 한국, 미국, 일본, 대만이 다 연결되는 상황으로 갈 텐데 대만 문제를 우리 문제 아니라고 이렇게 밀어둔다는 거는 굉장히 한국 안보를 반쪽만 보는 게 아닌지 그래서 대만 문제를 북한 문제와 연결해서 종합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좀 쳐주시죠. 예, 다시 다음은 봉영식 박사께서 역시 짧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의 혜택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하신 분 중에 좋은 말씀은 제가 다시 한번 반복하고 짧게 이야기하면 저는 무사히 통과할 것 같습니다. 21세기 세계정치연구원 회의라는 데 저는 주목을 했습니다. 20세기가 아니고 21세기에 저희가 벌써 4분의 1을 살았습니다. 2025년이니까. 근데 굉장한 불확실성에 지금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좋은 회의가 개최됐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가 한번 20세기를 돌아보면은 21세기
중반 후반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사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세기를 보면 20세기면 이제 1901년부터 시작하겠죠. 1945년까지는 중상주의, 식민주의, 충돌, 전쟁, 제국주의 시대라면은 1945년 이후에는 발표자분께서 이야기한 대로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주의적 세계 질서였습니다. 굉장히 흑과 백으로 다른 20세기였다면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20세기 후반의 질서가 계속되면 좋겠는데 25년, 21세기의 4분의 1을 지나고 나니까 이것이 무너지는 조짐이 보이기 때문에 우려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논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과연 21세기의 남아있는 4분의 3이 꼭 20세기 전반으로 돌아갈 것을 우리가 기정사실화하고 박대정 교수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맞는가. 불확실성을 우리가 걱정하면서도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너무 급하게 단도직입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아닌가. 옛날의 그런 사고방식에 따라서 이런 우려가 저는 있습니다. 길게 역사를 놓고 본다면 과연 우리가 지금 위기인 것은 맞지만 정말 파국인가. 위기와 파국을 구분하지 않고 이야기하는 경향이 그랜 알리슨 교수의 이제 투키디스 함정이라든지 미중 간의 위기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면은 과연 충돌은 불가피한가에 대해서는 정확한 대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1세기 중반 후반을 이야기할 때 키 포인트로 꼭 주목을 해야 될 것은 티핑 포인트, 비등점입니다. 뭐 시장이 무너진다, 전쟁이 난다, 대만 해협에서 미국과 중국이 충돌한다 하지만 거기에 대한 우려가 있고 가능성을 파악하는 거라 정말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분명히 일어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비등점을 가지고 과연 우리가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이 위기 상황이 방지가 안 되고 계속 악화돼서 종국적인 파국이 올 것인가를 알 수 있는 차원에서의 그런 21세기를 파악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이런 비등점이라든지 티핑 포인트, 스레시홀드가 없는 그런 논지는 좀 더 생산적일 수 있는데 그런 가능성을 너무 일찍 포기한 그런 논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트럼프 2기가 정말 새로운 미국의 출발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트럼프 2기가 이렇게 간 다음에 J.D. 벤스가 대통령이 돼서 8년, 12년 동안 트럼피즘이 계속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정말 21세기, 20세기 후반부터 온 미국 주도의 세계 자유주의 질서의 종말을 이야기하는가. 그렇다면 한 질서가 종말이 된다면 새로운 질서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 질서가 무엇인지 우리가 아는가? 대체가 있는가? 달러를 대체할 국제 통화가 있는가? 영어를 대체할 언어가 있는가? 중국이 미국을 대신할 수 있는가? 과연 중국과 미국이 정말 공멸의 길로 군사적 충돌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 계속 위기다 이야기했지만 위기가 아닌 적이 없습니다. 폴 케네디 교수도 강대국 흥망을 얘기했고 사뮤엘 헌팅턴 교수도 end of ism이라고 미국의 쇠퇴, 몰락, 국제질서와 체제의 붕괴를 이야기한 책은 저도 이제는 대한민국의 중위 연령을 넘어선 9세대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많이 들었는데 항상 아쉬운 거는 티핑 포인트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걱정은 많습니다만 너무 섣불로 위기가 반드시 파멸로 가고 충돌로 간다는 것보다는 좀 더 우리가 무엇을 봤을 때 정확하게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가. 과연 21세기 후반 75%가 20세기 전반이랑 같아질 것인가. 아니면 위기는 있지만 이것은 어떻게 본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창조적 파괴 가능, 꼭 겪어야 될 미국의 성장통이라고 볼 수는 없는가. 이런 것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분노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미국 사회에서. 하지만 분노는 중국 때문도 아니고 한국 때문도 아니고 무역 부채도 아닙니다. 가장 큰 위기의 제공은 2008년에 서프라임 모기지 위기였습니다. 그때 미국인의 600만 명이 집을 잃었고 800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근데 검찰에 경제사범으로 기소된 사람이 처벌받은 사람이 몇 명인지 아세요? 1명입니다.
그것을 불법 이민자, 중국, 한국, 일본, 무역 이걸로 탓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얼마나 갈지. 미국의 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부분이 9%밖에 안 되는데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100% 성공한다 그러더라도 91%는 계속 악화될 수밖에 없는데 과연 JD 벤스가 8년 집권을 한다 하더라도 계속 이렇게 미국이 갈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낙관적으로도 볼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사회를 우선 봉 교수님, 봉 박사님 아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맨 처음에 사회 보고를 때는 플로아에 좀 마이크도 드리고 그래서 여러 가지 질문도 받으려고 했었는데 지금 어쨌든 주최자 측에서 얘기했는데 6시가 넘으면 엑스트라 차지가 또 아주 상당히 붙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연구소의 재정에도 상당한 압박이 있기 때문에 제가 부득이 발표자 분들의 코멘트도 좀 듣지 못하고 이것으로 끝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죄송하다고는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 그러면서 21세기 정치 세계정치연구원의 제4차 정기 포럼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